전남인 골도 볼 때마다 알아. 나만 골로 가는 거. 예, 안녕하세요. 최공재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이틀만큼은 꼭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계속 어겨지네요. 근데 솔직히 들 말씀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맨날 뭐 현 정치권 까대는 거야 뭐 그냥 저 아니어도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데 시원시원하게 까주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까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굳이 제가 그걸 할 필요도 없고 문화 관련된 얘기를 하자니 이미 다 한 번도 아니죠. 여러 번씩 이미 했고 뭐 그것이 그렇게 이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얘기가 되지 않고요. 제 정체성에서도 뭔가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지금 혼돈이 온 상태에서 좀 조용히 제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말을 꺼낸다라는 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얘기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미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네모니움님께서 한번 저한테도 질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답을 줘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틀리던 오답을 내든 어쨌든 그게 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또 안 좋은 얘기입니다. 어차피 뭐 제 방송이야 뭐 한숨과 호통 시청자와도 싸우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게 됐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입안이 워낙에 지금 텁텁해서 용각산을 하나 지금 빨아먹고 있거든요. 용각산 캔디를 다 녹을 때까지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라이브로 하면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뭐 시간을 때우고 매번 약속시키면서 방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라이브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무슨 주제를 정해서 매주 방송을 해야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영화 코너까지 하고 있고 지금 이 이판사판 라이브가 지금 벌써 한 160회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얘기 다 한 거죠. 할 얘기 다 한 거고 제 머릿속에는 항상 지금도 떠나지 않는 거 패자는 말이 없다. 패자는 말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좌파들 공격해봤자 지금 어쨌든 우리가 패자라는 거 빨리 인정하자가 제 주의인데 자꾸 거기 떠들어봤자 별 의미도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데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시고 이쪽에는 더군다나 이제 미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론적으로 뭔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론적으로 어떤 무슨 철학가 얘기하고 뭐 연도 얘기하고 하면서 데이터 해가지고 보여주면야 뭐 공부한다는 재미도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문화산업과 문화예술 이런 부분은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기 안에 어떤 촉이라든가 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성이라고 하죠. 감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감성이라는 단어도 이제 한물 갔는데요. 지금 밈이라는 것이 지금 창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감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솔직히 좀 지치고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서 마침 네모니은님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 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만에 여기저기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제 논문 한두 개도 읽어보고 네이버하고 위키피디아 뭐 구글 다 뒤져보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벼락치기 공부죠. 벼락치기 공부. 분명히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간단하게 지금 공부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이제 다양한 시선의 대립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학적인 측면에서 미학이라는 건 진중권 변희재한테는 맡기고 나는 문화 산업적 개념으로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미학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입이 안 붙어요. 입이 안 붙어서 그냥 네모님께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 임의대로 문화산업과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또 우파 내부 씹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만 좀 씹으세요 이러면서 내가 씹는 거니까 네. 부탁이라기보다는 늘 이판사판에서 했던 얘기 드리겠죠. 그래서 빨리 라이브가 되면 이제 그냥 편하게 툭 그냥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던지시는 질문에 답하고 저는 그게 편해요. 차라리 내가 아는 선에서 얘기하는 게 막 공부하고 내가 미학을 왜 공부해야 돼? 막 이런 짜증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내가 이 미학을 뭐대로 공부해? 그거는 현장에 없고 그냥 여기서 이빨로만 터는 놈들,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놈들이 그냥 지니들 주둥이 터는 거지. 그 현장에서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 평론가들 얼마나 개무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만드는 놈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들 멋대로 막 어떤 감독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무슨 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지랄 자빠졌네. 그냥 내가 꼴리는 대로 만드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미학 쪽으로는 공부를 좀 안 했었고, 단지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뭔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제 바운더리를 잡다 보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연결되는 부분들의 한계 내에서만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것이 역시나 미학적으로 풀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현실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제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학이라는 개념 역시도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고 아직까지 늘상 논쟁의 수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생각도 있다 하고 네모님께서 받아들이고 벗어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주 짧게 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고 느낀 바로는 그냥 네 꼴리는 데 생각하세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시중 작가님께서 미학적으로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얼만큼 좌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떤 예술이라든가 예술과 정치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전시중 작가님의 그 방송을 꾸준히 봐왔고 그래서 뭐 그런갑다 했어요. 근데 이제 네모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뭔가 저한테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 예술을 정치적으로 붙여 먹었다라는 건데 붙여 먹고 그것이 대부분 이제 좌파들의 좌파들의 논리로서 지금 쭉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런 철학적인 뭐 논쟁, 미학적인 뭐 이렇게 제목들을 들어는 봤지만 공부를 안 해도 이미 이제 내가 했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고 제가 이미 했던 얘기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또 이제 복습의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제가 공부한 바로는요, 분명히 얘기지만 저는 이것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이론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다는 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원주의가 들어가는데 아무리 뭐 이것저것 다 뒤져보고 공부를 해도 다양성과 다원주의로 이제 기존 전통에 대한 탈중심을 하면서 다원주의로 딱 들어가는데 다양성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협회를 만들 때 다양성 영화라는 협회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말했던 이제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가 세계 유네스코 선언을 2002년도인가 유네스코 선언을 했고
그 다양성 선언을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이후에 2010년도 정도에 한국에서 그 다양성 회의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저도 참여를 했었고 지금 그 여러분들 아시는 중앙대 이대영 교수님께서 그때 이제 모 기관에 이제 기관장으로 계시면서 유네스코와 조인을 해서 그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를 성공을 시켰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다양성이란 말이 널리 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양성 영화 발전 협의회라는 말을 했었고 독립영화라는 단어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때 다양성 영화 협회를 만들고 다양성 영화로서 좀 바꿨었습니다. 그때 제가 추구했던 다양성 영화의 개념은 이제는 상업 영화와 독립 영화의 개념이 솔직히 좀 모호해졌다. 특히 한국은. 왜냐면 그때 이제 원앙소리나 이런 것도 아주 저예산으로 만들었지만 상업 영화의 틀 안에 들어가서 극장에서 흥행이 되는 영화들이 니마 그건 건너지 마오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영화들이 이제 꾸준히 생기다 보니까 단지 저예산과 블록버스터의 개념으로서 좀 논리가 되고 순수 독립 영화의 개념은 이제 그 인디펜던트 서양처럼 오리지널로 들어가든 아니면 아트 무비 형식으로 빠지는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고 독립 영화 역시도 어떤 그 국가에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각자 원래의 취지대로 누군가한테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돈 갖고 자기가 꼬라 박으면서 가야 되는 이런 개념으로 좀 돌리려고 했었죠.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했었고 제가 굳이 이제 이 영화판에 와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 본의 아니게 정치판에 들어가 싸우기 시작하면서 좌파와 적이 되는 이제 우파가의 이제 모습을 띠게 됐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조를 합니다. 동조를 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제가 이것을 갖다가 쭉 미학이라는 거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참 쓸데없는 논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였었고, 참 쓸데없는 논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둘째는 역시나 보수는 문화 쪽으로 안 되는 건가라는 또 의구심을 다시 한 번 더 갖게 됐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문화를 대중들이 인식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예술이라고 느꼈던 그러니까 이걸 문화적으로 자꾸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그래서 이제 우파 쪽에서는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눠지면서 하는 건데 그 당시 그 밑바닥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했던 대중성에 대한 개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을 다루는 예술, 대중예술이나 대중문화는 천박하고 저급한 거, 그 다음에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일종의 모더니즘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들은 고급 문화,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고급 문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급 문화든 예술, 저급 문화든 그것을 마치 단어를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마치 우리는 인간은 대부분 고급스러워지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클래식을 들어야 예술의 전당을 가야 뭐 이런 데를 가야 마치 내가 고급이 되는 거고 이 신분이 상승한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자꾸 그 미학적인 부분들을 거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거의 다 좌파들이 만들다 보니 우파는 본능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격성 아니면 비판적 성격으로 모든 미학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특히 이제 정치까지 플러스가 되니까 이제는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좀 더 강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을 하고 이제 이러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선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아니면 제가 당신의 생각은 오판이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좀 더 뒤로 가보면 아도르노 얘기를 다시 할게요. 제가 헐리우드의 문화 산업을 얘기할 때 이제 아도르노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분명히 1940년입니다. 1940년에 아도르노가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회주의 책을 내면서 거기서 문화산업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을 했죠. 이 아도르노는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자면 사회주의자였고, 그 다음에 그 히틀러를 무지하게 싫어해서 히틀러를 갖다가 엄청나게 비판을 했다가 비판을 하고 나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이 사람은 철학자이자 음악도 작곡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클래식 피아니스트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문화산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경우가, 미국에서 딱 보니까 영화도 그렇고 영국 브로드웨이 연극도 그렇고 예전에는 좀 생각이 있고 좀 잘 배운 사람들고 뭐 가지고 조금 학식이 있고 지적인 사람들이 예술이라는 걸 즐겼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갔더니까는 뭐 저기 멕시칸부터 아프리칸부터 해가지고 동양인, 조그만 동양인들까지 다 아주 적은 양으로 영화를 즐기고 공연을 즐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거기서 이제 독일에 돌아왔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쓴 책이 바로 이제 계몽의 변증법이었고, 아마 돌아와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문화산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을 얘기하기 전에 아도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예술은 아름다운 가상의 길 포기했다. 여기 써 있죠. 현대 예술, 자, 제가 앞에 글자가 빠졌는데, 현대 예술은 아름다운 가상의 길 포기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문화산업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비판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술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이제 적급으로 추락을 했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순수했던 예술성이라든가 아름다운, 그러니까 어떤 그다음에 대서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종지부를 찍는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화되고 천박해졌다. 예술은 그렇게 순수성이 잃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현대 예술은 아름다운 가상의 길 포기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이제 그 1940년대 이 아도르노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로드야르인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1960년대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0년 후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을 먼저 제가 더 문화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제 스스로가 찾아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얘기를 좀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고민했던, 이런 보수는 이래서 안 되는 건가라는 어떤 질문,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원칙을 몇 가지를 뒤져보면, 아까 말했던 다원주의와 다양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다원주의에 반대되는 말은 이론성이잖아요. 이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주의는 전체주의란 말이죠. 다원주의는 다양하게 자유주의 성향이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그런 거, 아니면 타인에 대한, 그리고 개인과 타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 단지 그 중심이 그전에는 어떤 그 서사라든가 어떤 형태, 커다란 어떤 아니면 왕이면 아니면 이제 어떤 기존에 정해져 있던 틀이죠. 그 틀에 대해서 이거 변화를 이렇게 거부하고 개인과 타인이라는 아주 소수 단위로 해서 다양하게 뭔가를 추구하는 이제 이런 그 선택도 어떤 예술가의 선택적 개념보다는 이제 개인과 타인에 대한 어떤 선택적 개념. 그러면 또 예술도 예술에 대한 그 예술가들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으로 인해서 가장 활기차게 살아남고 돈을 벌었던 게 이제 앤디 워홀 같은 사람들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좌파들이 계속적으로 미학적 이론을 만들었다 보니, 미학적 이론은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의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한 설정들이 우리한테 너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무리 봐도 친대중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과거로서의 탈피를 해서 굉장히 새롭게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저는 이게 뭐 어때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데 나는 단지 이것을 쟤네들이 정치적으로 자꾸 활용을 해서 그 개인들을 정치화를 시키면서 공산주의가 팽배해졌을 때, 공산주의가 이제 무너지고 자본주의, 그러니까 저기 사회주의가 재등장할 때,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때 정도 되겠죠. 후반 정도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국부터, 전 세계적으로 한국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활기를 시작하는 시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지금 이런 그 미학적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기본 개념은 공산주의 쪽보다는 사회주의 쪽에 더 가까웠던 거죠. 이 아도르노 역시도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있는데, 대표적인 독일의 사회주의 학파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놓고 봤을 때, 공산주의, 아일랜드가 진짜 멋진 말을 했죠. 공산주의자는 그냥 피해에 의해서 권력을 지배당해서 인간이 타살을 당하는 거고, 사회주의는 인간이, 개개인이 투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망할 대로 가는 자살의 개념일 뿐이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실제로 다른 건 없다. 단지 타살이냐 자살이냐의 문제만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하지만 자, 우리가 문화 예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바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웃기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랬어요. 이제 아도르노가 이미 이렇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기 20년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 학자들이 얘기했던, 연구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과거에 대서사가 없고 더 이상 새로운 건 없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건 없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거의 전통을 가져와서 리믹스해서 다시 재탄생시키는 작업들에 더 열광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할리우드 영화들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리우드 영화들도 그 새로움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라도 좀 더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새로운 문화,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기존에 있던 문화들을 변목시키는 과정에서 일본 문화가 거기에 때맞춰 들어갔었고, 그걸로 해서 지금의 할리우드 시스템의 영화들, 그 기본 밑바탕에, 아이디어나 뭐 이런 기본 밑바탕에 일본의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지금처럼 중국처럼 돈만 처벌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에서 지금 그 뭐 몇만 년 역사니 뭐 지들끼리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처벌하면서 문학에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은 지금 한국의 꼬라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창작자들 다 죽이는 형태로 흘러간다라면, 오히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세계들과 다른 세계와 다른 나라와의 어떤 문화적 유통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즐거워하고 재미있었죠. 서양인들이 바라보는 동양인의 의식과 동양인이 바라보는 서양인의 의식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자유주의자한테는 매력적인 걸 텐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보수진영, 자유진영까지 포함해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죠. 근데 그 비판들을 쭉 둘러보면은 그냥 좌파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걸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성이 있냐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다가갔어요. 분명히 그 좌파들이 정치적으로 예술을 갖다가 이용을 했고, 포스트 모더니즘 역시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데, 그것은 좌파들이 그 영화라든가 예술의 정치화, 정치 도구화라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논리를 갖다 맞추면 되는 거고요. 미학이라는 개념도 포스트 모더니즘도 1960년대부터 시작했지만 형태를 갖춘 것은 80년대 들어와서인데, 이 기껏해야 3, 40년의 역사 기간 동안 아직까지도 우리는 끝없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왜 좌파들이 해놓은 발언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그걸 문제제시만 하고 있을까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다시 1940년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도르노의 문화 산업론을 갖다가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몽의 번지법 쪽에서 저는 그 책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문화 산업론에 관련된 부분만 좀 읽어서
그게 뭐 전체적으로 이 책에 추구하는 바는 모르겠지만 계몽이라는 단어에서 이 사람의 사회주의로 자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소양은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 하니까 그냥 다른데 읽어볼 필요 없고 넘어갔지만은요. 문화산업론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 두 가지죠. 자기가 지적으로서 뭔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특징, 나는 똑똑하고 되니까 세상의 대중들은 무식하고 뭘 하니까 내가 계몽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만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나 같은 놈들이 즐길 수 있는 기존의 예술, 아트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개나 소나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잖아요. 개돼지들이 다 즐기니까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죠. 아마 지금 보수 진영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1940년도부터 문화산업의 개념, 계몽의 변제법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1940년대면은 아마 초현실주의가 조금 이제 이렇게 길을 좀 필 때였겠죠. 60년대에 넘어가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던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쭉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의식들, 이미 정해진 의식들이 지금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박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른 얘기들, 다른 논리 근거 제시들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못 찾아봐서 없는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 일주일 내내 뒤져봤던 바로는 다 쟤네들의 논리에 그래봤자 좋아봤자 반박하는 정도 선에서만 얘기가 됐지 이것을 우리식대로 재해석하는 건 없었다. 그런데 문화산업론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재인식을 해보자. 문화적 재인식을. 자, 분명히 아도르노는 그런 그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사회주의자들의 기본은 인간의 휴머니티에 대해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만이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인간은 개돼지 같은 존재들이라서 내가 계몽을 시켜줘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다면 휴머니티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보수는 오히려 좌파라고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문화적으로 딱 풀어봤을 때도 사회주의자들 저런 애들이 만들어 놓은 예술의 마인드, 예술의 가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행동 패턴도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다시 나눠야 된다. 예술적인 부분이, 아트 부분이 저쪽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극소수의 이제 그 부자들이 가지고 가든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현장에서 보면 딱 그렇습니다. 순수 미술 쪽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돈의 가치 부여가 좀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명예라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주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뭐냐면 약간 이제 부잣집 자식들이나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든 뭐 현 정부의 자식들 보세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레벨을 높여서 끼리끼리 모는 거죠. 거기엔 좌우 없죠. 좌우 없어요. 그냥 가진 자들과 있는 자들의 어떤 상류층이, 분명히 인간은 그 상류를 추구하고는 있지만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뭐라고 그러냐,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대로서의 그런 개념 을 싫어하는 거죠. 누군가 성공 단계를 밟아서 앤디 워홀이나 이런 사람처럼 올라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상류 사회를 즐기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이제 아도르노나 이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좌파적인 생각으로서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는 그 지대추구,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천황들한테 주고 싶고, 이런 건 나만 즐기고 싶은데 하는 아주 못된 사회주의적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거. 그래서 문화산업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건 걔네들 생각으로 놔두자라는 거거든요, 저는. 포스트 모던 역시도. 문화산업이라는 것을 애초에 아도르노가 얘기했을 때 우리식으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그 자본으로서 자본에 침식되고, 말 그대로 천박한 계급의 대중들이 문화를 즐기고 해서 천박해지고, 이게 과연 좌파들이니까 그냥 발언을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구나 다 문화적 혜택을 즐길 수가 있고, 그렇죠? 누구나 다. 아프리카니건 멕시칸이건 동양인이건 오리엔탈린이건 누구나 다 문화를 즐길 수가 있고, 그걸 아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가 있고,
그걸로 돈을 벌 수가 있고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면 그게 과연 나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거죠. 오히려 문화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수주의다 흔히 말하는 예술가들, 창작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라든가 누군가의 지원이 아닌, 하지만 예술은 기본적으로 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미술시장 같은 경우에도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활용을 해야 살아남는 거지 일반 대중들이 그걸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그것마저도 미술 시장마저도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마켓 개념이 들어와서 젊은 신인 작가들한테 기회를 주지만 자유주의 관점에서 시장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또 정상이잖아요. 그죠? 시장을 통해서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그 누군가의 그런 것도 안 받고 오직 대중들에 의해서 오직 시장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시장에 의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시장주의의 성공,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아무리 지네 집이 그냥 막 거지같이 못 사는 집안이든 뭐든 자기의 노력력에 자기의 실력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시장이라면 우리가 과연 이 문화산업시장을 왜 쟤네들이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화산업에 대해서 거리감을 둬야 되는 겁니다. 문화산업의 원론적으로 딱 들어보면 간단해요. 아마데우스를 보면 됩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왕족과 귀족들과 어울려서 자기의 명성을 쭉 쌓아가지고,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하지만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보를,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악보를 만들어서 공연을 할 때, 악보를 다 삽니다. 공연할 때는. 그 악보를 팔고 사는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게 베토벤입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은 대중들한테 인기를 얻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악보를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왕족이나 귀족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돈을 벌게 해주고 먹고 살 수 있는 대중들을 위한 음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게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예술을 논하고 예술 작품에 대한 소유욕을 가지게 되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욕구를 분출하게 만든 게 산업혁명의 이유거든요. 그전에는 뭐 그냥 왕족 밑에서, 귀족 밑에서 농지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데만 풀칠하는 데 끝이었다라면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게 산업혁명의 시작이었으니까. 자,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좋은 걸 해주고 싶고 맛있는 걸 해주고 자기도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인간이 이제 밥 먹는 거 뭐 하고 뭐 하는 거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는 어떤 예술적 욕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국 영화 보면은 그게 이제 노조 아버지와 노조 활동을 산업혁명 때 노조를 해서 그 폐광 그때 이제 그것은 약간 그 감독이 좌파예요. 가지고 좌파적인 시선으로 했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그 와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그 노조를 하고 좌파로서 살던 아버지의 아이는 이미 산업혁명의 혜택을 받아서 자기의 꿈이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나는 발레리노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추고 연습을 하고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위해서 노조라든가 정리를 하고 아들한테 딱 이렇게 모든 걸 다 내줘서 아들이 세계 최고의 발레리노가 되고 거기 공연에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이 초청이 돼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좌파들이 장악을 했고 좌파들이 그 모든 걸 가져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하면서 또 보수파에서는 좌파 영화네 뭐 그 감독놈도 좌파잖아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것은 좌파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걸로 만들지 못한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라는 거였었고 그런 관점에서 과연 지금의 우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판 논쟁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 산업을 갖다가 맨 처음에 이 단어를 발견하고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봤는데 저는 영국에 문화산업학과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뻥 같은데 지금도 개뻥 같아요. 왜? 거기서 나왔다는 놈이 말하는 거 보니까 아도르노도 모르는 거 보면 근데 한국에서는 뭐냐면 문화산업을 저기 모 대학의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단어를 자기가 만들었대요.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 생양아치들이 뭐 던져내는 어떤 이론에 대한 이론으로 구축된 그걸 가지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면 거기서 벌어진 이것이 형성된 문화산업이란 단어가 형성된 것을 가지고 우리만의 논리를 한번 재해석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아도르노는 현대 예술은 아름다운 가상의 길 포기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쪽에다가 이제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들이 설계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딱 던졌다라면 문화산업이란 단어는 아도르노가 저렇게 말을 하고 문화산업론을 만들 때 결론적으로 쓴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인정을 했던 거예요. 앞으로는 문화와 산업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통칭된 언어로서 사용될 수밖에 없다. 될 것이다. 아니, 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원어를 못 읽어봤으니까 해석본만 읽었으니까 이게 약간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냐면 아도르노는 그걸 시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 예술은 아름다운 가상의 길 포기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것을 전복해라. 우리들의 원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전복해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도르노의 문화산업론은 문화와 이제 향후 이 시대는 문화와 산업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단어로서 문화산업으로서 cultural industry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발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1940년도에 아도르노가 미국의 상황을 보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미국 브로드웨이와 할리우드를 보고.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0년부터 60년대까지 할리우드는 두 번의 시스템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자본주의로 가면서 일반 대중들이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1조 원대 수천억짜리 영화를 갖다가 지금 우리는 단돈 10,000원에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는 그림 하나 그랬으면 이것이 지금 그림장 봐봐요. 막 우리가 무슨 좀 이따가 이제 그림도 한두 편 보여주겠지만 말 그대로 살바도르 달리니 뭐 이런 어떤 초현실적 화가의 뭐 아주 고급스러운 막 그런 거 딱 보려면은 진짜 비싼 작품들을 보려면은 뭐 엄청나게 그냥 잭슨 폴락이니 뭐 이런 사람들은 몇십억씩을 줘야 그림 하나를 구입하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다른 거죠. 다른 건데 이제 일반 대중문화로서의 영화, 브로드웨이의 연극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몇만 원이면, 단돈 10,000원이면은 우리는 그 문화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시대로의 진입이 이미 아도르노가 1940년대에 선언을 한 겁니다. 그게 문화산업이에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쭉 진행을 하는 거고 그 결정체가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기존 것과는 완전히 달랐고 이제 자신감이 붙는 거죠. 자신감이. 그 전에 40년대부터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까지는 헐리우드도 몇 번의 난관이 있었어요. 가지고 뭐 콜롬비아 가지고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영화사 이름으로 해서 하는 논쟁이 있었고 그러면서 할리우드도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이제 그 메이저 시스템으로 바뀌고 산업적 개념으로 바뀌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이제 충돌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60년대 들어와서 할리우드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장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영국의 이제 산업혁명을 해서 이제 영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어떤 대중적인 문화들이 형성을 하기 시작하고 대중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저 막 자기만 그림을 즐기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예술적 욕구에 대한 충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지점에 다다라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예술 시장이 변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보다는 좀 더 익숙한 거.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거 모더니즘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서사극은 없다 이거지만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발전되거나 좀 더 변형이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는 뭐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 그걸 어떻게 새롭다는 걸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겠지만 어쨌든 서양의 문화에 동양의 일본 문화가 이렇게 딱 정착되고 거기서 그쪽에 녹아들 때 서양에서는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든 형태들을 갖추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문화산업론은 비록 아도르노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우리 걸로,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런 논리라면 오히려 우리 쪽에 맞는 거네. 그러면은 문화산업론은 우리 거 가져와 버리는 거고, 우리가 우리만의 미학이라는 담론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거기서 파생된 우기면 되는 거죠. 뭐 거기서 저도 몰라요.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연결 가능해요. 왜? 바로 저 단어 때문에. 현대 예술은 아름다운 가상을 포기했다가 이제 서사는 끝났다. 더 이상 새로운 건 없다. 라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을 했다라는 좌파들의 논리가 지금 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문화 산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건 좌파들의 생각이라는 거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이 자본주의에 충실하게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아도르노가 40년에 말했던 문화 산업론에서 얘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혜택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냉정히 보자면 그 혜택들이 누구한테 와요?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잖아요. 우린 단돈 10,000원에 반지의 제왕 그 소설을 갖다가 영화로서 그 엄청나게 화려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매트릭스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거 뭐가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우주의 세계라든가 시간의 역행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화에서밖에 볼 수 없었던 배트맨이든 슈퍼맨이든 원더우먼이든 이런 존재들을 확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미국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하죠. 근데 저는 이제 왜 프랑스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영국도 아니고 왜 프랑스지? 라는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뭐 프랑스는 사회주의니까. 왜 그런 식으로 고민을 했는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회주의 쪽에서는 문화예술 쪽의 파트는 그래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모든 게 어떤 기존의 어떤 고정적인 관점이 있으면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게 창작자들, 그러니까 아티스트든 문화 산업인이든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남들이 안 했던 거, 지금의 이 개념과 좀 다른 거라는 과정들을 거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좀 다르겠구나.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런 게 있었죠. 소련 시대 때 되겠잖아요. 제가 블라디미르 비스토스키 형님하고 빅토르 최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일으켰던, 단추를 제공했던 순수 시민운동에 젊은이들을 움직이게, 젊은이들이 소리를 치게 만들었던 그 역할을 해서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그 일제시대부터 해가지고 해방기 때 이미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이미 시인이든 문학인들이 좌파 사상에 빠져서 헬레렐레 이질을 하고 있었고,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군부 독재가 끝날 즈음에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망해버리니까 이놈들이 또 에네린이 피디린이 뭐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완전 정치꾼이 돼가지고 문화 이렇게 정치적 영역으로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 제대로 이용해 먹고 뭐 그람치의 진지전까지 플러스 시키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논리와 이론과 전술들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도구로 썼던 것 뿐이죠. 그렇지만 이가 너무 이가 갈릴 정도로 싫잖아요. 근데 러시아든 뭐든 다 그랬을 때 프랑스에서도 이미 사회주의로서 혁명을 거치고 이러면서도 그게 아니라 척에 맞는데 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프랑스에서는. 루익 백송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감독 중에 하나죠. 프랑스가 서사 구조를 잡고 예전에 모더니스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했던 게 이제 루익 베송하고 또 누구죠? 뽕레프 연예인들 감독이 누구지? 유진. 뽕레프의 연예인들 감독이 누구죠? 한번 찾아봐줘요. 예? 뽕레프의 연예인들. 죄송합니다. 내가 죄송해요. 이 감독하고 사진까지 찍었는데도 까먹네요. 레오 까락스. 죄송합니다. 레오 까락스. 레오 까락스 감독이라서 제가 이 감독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찾으면 올려드릴게요. 그냥 저는 별 관심이 없어서 이런 거 찍다가도 그냥 지워버리고 했었는데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이 레오 까락스 같은 경우가 이제 프랑스의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계열로 들어섰죠. 누벨바그와 누벨 이마주가 한창 이제 히트를 칠 때 80년대 후반에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세력에 반대되는 사람들의 등장일 확률이 많습니다. 레오 까락스도 지금 그때 한번 만나봤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레오 까락스 같은 경우 그때 이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무덤덤한 상태예요. 새로운 뉴웨이브의 어떤 흐름 속에서 떴었고 이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저랑 또 한 사람의 작가 시나리오가 있어요. 둘이 찍었는데 저는 지금 자유주의 길을 가고 있고 그 사람은 완벽할 정도로 사회주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가 감독이 끼어 있었던 거죠. 재밌어요. 이제 그 사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가 나오고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레오 까락스랑 같이 찍었던 그 사진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찾더라도 그 작가는 또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알아야 되겠죠. 뭐 그 작가는 얼마 전에 북한 인권 탈북자들을 데리고 또 영화를 하나 찍었더라고요. 극적한데 예전에 민노당 출신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탈북자들도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 넘어가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역시 그렇습니다. 릭백송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재밌어야 된다, 영화가. 그러면서 릭백송의 영화들을 보면 프랑스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헐리우드의 개념을 많이 따르죠. 그러니까 뉴저먼 시네마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저먼 시네마 역시도 2차 대전 끝나고 히틀러는 가지고 하면서 막 젊은 영화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버지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다 하면서 뉴저먼 시네마 운동을 맞고 거기서만 이제 이런저런 감독들이 유명한 감독들이 생겼지만 뉴저먼 시네마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친자본주의와 친대중,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작품을 볼 수 있게. 기존에 그러니까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괴벨스가 했던 것처럼 선동용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스스로 관객이 판단할 수 있고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흥행을 위한 그러면서 재미있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세대와 단절시키는 그래서 아버지들의 세대는 죽었다라는 말을 하죠. 문성근하고 명계남이 10새끼들이 영화판에다가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서 영화진흥공사를 영화진흥위원회로 바꾸면서 영화판을 싸그리 물갈이 할 때 이 새끼들의 논리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들의 시대는. 그러면서 원로들을 다 밀어냈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그래야 될 판이니 이게 답답하긴 합니다. 우리는 어른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싶고 원로들에 대해서 대우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라든가 역사에 대한 족보가 없는 상태죠. 누구도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좌파들이 만든 역사와 이론과 미학들을 가지고 싸우기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문화산업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히려 저한테 맞았어요. 차라리 자유주의 관점에서 맞다. 아니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많은 대중들한테 보여준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상품 판매를 할 때 시장에서 저렴하게 팔더라도 많이 팔리면 대박이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친대중주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문화 예술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계열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비판할 이유는 없는 거죠. 쟤네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면 되는 거고 대중들한테는 우리는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되는데 재밌는 게 지금 보수는 그 대중이라는 개념을 포기를 한 상태죠. 참 재밌지 않아요? 대중을 개돼지로 무시하는 것들은 좌파처럼 아도르노 같은 사회주의자들인데 지금 보수라고 말하는 것들조차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쟤네들이 이용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대중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좀 대중한테 좀 더 널리 세상을 좀 이롭게 하거나 그로 인해서 나는 당연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시장주의적 개념으로 다가서면 되는데 그걸 안 다가섰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보수 진영이 이렇게 쫄딱 망하는 것은 그 대중이라고 해서 국민들한테서의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든 방면에서 그 대중을 무시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새끼들이 사회주의를 다룰 게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동들 지금 보수 진영에서 제가 보수인지도 지네들이 좌파인지도 모르고
좌파인적 보수라고 말하는 멍청한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들이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난 뭐 굳이 욕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것을 우파적으로, 시장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미학적 관점으로 포장을 해서 대중들한테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건수라든가 그런 건 있다라는 거죠. 단지 그 계보들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아도르노나 뭐 락강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좌파들의 어떤 그런 미학가들, 철학가들을 완성시키지 못했고 이런 특히나 미학가들을 우리는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진중권 같은 놈이 미학 오디세이 쳐서내가지고 쳐발라서 돈 왕창 버는 건데 그것은 지적 허영심의 문제고요. 정말로 저 같은처럼 미학에 대해서 별 공부를 안 했던 사람도 미학 오디세이 정권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권에 한 반절 정도 읽었나? 뭐 씨발 내가 중학생이면서 집어 던진 기억이 있고 지금까지 안 읽었어요. 일권만 딱 일권의 반만 읽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수준밖에. 그리고 아도르노나 뭐 다른 사람들의 그 미학적 관점에서 문제 제시를 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정치적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죠. 좌파의 미학을 갖다 연구하고 대중들한테 가서 이 미학이라는 설레발을 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문제를 던지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시를 해야 되고 그 새끼들이 순수 예술을 망가뜨리는 놈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순수 예술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문화산업, 컬처럴 인더스트리라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미 1940년에 아도르노가 저렇게 문화산업론을 들고 나왔고 그것이 좌파들이 당연히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도르노의 경고처럼 60년대 이후에 80년대 꽃을 피우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발전을 했고 그것이 여전히 몇십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하나의 사조로서 자리 잡는다는 것은 이것의 파워가 그러니까 파워의 주체가 다른 데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창작자나 그 창작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초귀족이나 왕족에다가 엘리트들 어떤 이런 식의 어떤 부유산물이 예술이었다면 문화산업은 그렇게 친국민적이고 대중들, 전 세계 누구한테도 소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영상교육을 시킬 때도 그렇습니다. 뮤직비디오 하나 보여주거든요. 러시아로 막 떠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걸 딱 보여주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합니다. 왜? 우리가 러시아어를 몰라도 영상을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이 가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영상언어의 가장 무서운 힘입니다. 라는 교육을 시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모르든 일어를 모르든 중국어를 모르든 그 다음에 러시아어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영상 언어는 만국 공통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전 세계 어디서고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젊은이들이 그 영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잘 모르면서 사회에 그냥 쉽게 나가고 편하게 나가고 그런 거에서 부담이 없고 이러는 것들도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뭐 틱톡을 통해서도 뭐든 막 그냥 외국인들하고 자연스럽게 미팅을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텍스트 언어의 범주를 벗어난 온라인상에서 지금 유튜브를 기반으로 했던 영상 언어의 어떤 시대로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 언어를 배우십시오 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산업이든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려고 하면 비평이든 비난이든 이해든 뭐든 대부분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만 싸우고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좌파들하고 싸울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죠. 지금 보수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 좌파랑 싸우는 사람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프레임 안에서만 싸우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좌파들의 팝콘각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안전권대 막 싸우는 거라 좀 이따 얘기할 때 이제 좀 하겠지만 하는 거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프레임을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서 프레임 대 프레임으로 싸우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보수 우파는. 문화산업론도 그렇고 쟤네들이 다 만든 거죠. 이 단어도 만든 거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쟤네들이 만들었겠죠. 왜? 우파에는 미학 이론 철학자들이 없으니 학자들이 없으니까 미학 이론 학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이해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해하고는 있지만 이걸 전문적으로 파고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우파는 자기들은 공격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좌파들이 만든 그 프레임 안에서 그냥 이용당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듯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 대중들, 개인이라든가 타인에 대한 어떤 넓은 바운더리에서 국가 다음으로 인정되는 자유주의 어떤 큰 핵심들을 좌파들은 정치를 이용해서 이것을 갖다가 비단적이든 비판적이든 어떤 미학적 관점에서 계속 비판을 해대면서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자기들의 이론을 만들어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만들어가면서 대중들을 쭉 끌어간다라면 그게 사실이든 아닌지 중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 분들이 미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저기 아도르든 저기 락강이든 뭐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람들 다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비판만 하면 뭐냐는 거예요. 없는 건데. 그죠? 좋은 것들을 갖다 얘기하고 우리 것을 만들어서 대중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죠. 근데 애매모호하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류층에 대한 어떤 그래서 내가 말 그대로 짝퉁 모나리자 뭐 5만 원짜리 짝퉁보다는 진짜 몇십억짜리 진품을 걸어놓기를 희망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 욕구에 대한 것들을 자극시키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켜주면서 마치 그것을 개돼지의 삶이 아닌 개돼지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의 똘마니로 만들려는 좌파들의 아주 못된 뻔한 선전선동의 습성을 미학 쪽에서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거기서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다. 그냥 쟤네들한테 비난만 하는 건데 쟤네들이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비난할 동안 얘네들은 이미 대학이든 그다음에 특히 가장 무서운 게 일반 여러분들 구청이든 뭐든 시에서 하는 것 전국의 모든 문화 강좌 예술 강좌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투입이 돼 있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그걸 다 가르치고 있고 근데 대학에서도 뭐야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 대학의 문화산업 컨텐츠학과인가 문화산업학과가 한국에도 있다라는데 그쪽에서 가르치는 그 교수라는 새끼가 문화산업이라는 단어를 내가 만들었다 이러면서 뻥치고 다니니 그리고 문광부라는 데서는 문화산업이라는 단어를 아도르노가 이미 80년전에 썼던 첫 단어를 쓰기 싫어가지고 문화산업 컨텐츠 문화 컨텐츠 가지고 말을 바꿔대는 거예요. 자꾸 바꿔대는 거죠. 그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가나 지랄하고 자빠졌네. 근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지금까지 제 얘기는 산업적으로서 그다음에 대중문화, 영화라는 대중문화 쪽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장문화인이라는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미학적 관점에서는 제 얘기가 완전하게 틀릴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아까도 드렸고 지금도 드리는데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네모님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문화산업이라는 단어도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도 어차피 저 새끼들한테 다 뺏겼고 그것도 그걸 갖다가 지네들 멋대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뭔가 던진다라는 것은 그 새끼들이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 것이라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그걸 챙기지 못했다. 근데 저는 지금 문화산업 하나 챙기기도 힘들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제가 봤을 때는 문화산업, 아도르노가 이미 예견했던 문화산업의 확장판의 완결판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불안한 부분이 이게 지금 80년대 후반부터 했으면 지금 벌써 한 40년 동안 이어왔으면 이제는 또 우리는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럴 준비가 돼 있나 라는 생각을 들으면 조금 씁쓸해집니다. 좌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더니즘 시대,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중간 문화 산업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걸 자기들의
것으로 만드는 합리화 작업을 통해서 했었고, 당연히 문화산업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것이 대중들의 흐름에 얘네들이 역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흐름 자체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활용을 했다라면,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문화산업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그것도 포화 상태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마블을 보시면 느껴지는 거죠.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죠. 뭔가 우리 이제 관객들은 새로운 걸 다시 그 이상의 아니면 다른 방식의 새로운 거 원하고, 한국의 관객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영화 볼 게 없다. 내가 봐도 볼 게 없어요. 며칠 전에 살아있다 넷플릭스에서 이제 막 사람들 하도 욕해서 막 안 봤는데, 그래서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극장에 걸려있던 영화니까 괜찮겠죠 또 봤는데, 이건 씨발 좀비가 뭔지도 모르고 만든 새끼가 눈 감고 그냥 만든 새끼가 한 거더라고. 세상에 그렇게 재미없고 그렇게 이걸 왜 좀비를 데려다 썼나 하는 게 반도보다 더 심할 정도니까, 뭐 이런 개쓰레, 지금 중학생들에다 만들어도 이 정도는 만들겠다 싶을 정도로, 이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왜? 저도 창작자인데 큰 영화들 안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나보다 낫다라고 저처럼 싸가지 없는 새끼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니까 욕할 수 있는 거 욕해버려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살아있다 절대 보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관점들 속에서 지금의 어떤 폭발 직전의 상태가 있다. 그러니까 문화는 가장 먼저 빠르게 변화를 추구하는 거고, 그것이 어떤 고정적 틀 안에 있을 때 벗어나려고는, 그게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예술적으로든 새로운 걸 찾아서 벗어나려고 하는 습성들은 창작자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앤디 워홀이 돈 버는 게 예술이다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그 이상의 뭔가를 이제는 창작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일반 대중들, 특히 여러분들 역시도 뭔가를 창작자들한테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 이후의 시대는 이제 언택트 시대까지 가면은, 이 이후에 이제 문화산업적, 예술적 담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또 다른 이야기로 해서 만들어내겠지만, 이건 역시도 쟤네들이 먼저 만들어내겠죠. 왜? 기본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참 슬픕니다. 공부를 할 때마다 그게 참 슬퍼요.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 걸로 소화할 수 있는 건 뭐지? 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남정욱 선배님도 그렇고, 이용남 교수님도 그렇고, 김규민 감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랑 함께 하는 거지만, 그분들도 그러니까 자유경제원에서 이미 한 7, 8년 전부터 문화산업론을 들고 문화전쟁하고, 이용남 교수님이라든가 남정욱 작가랑 해가지고 계속 문화산업에 대한 담론, 문화전쟁에 대한 담론을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쪽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뭐 사회주의 뭐니 이렇게 하는 걸 부분도 있겠지만,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고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재밌어서, 제가 문화산업 얘기할 때는 우크라이나를 항상 예로 들어서 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정치에만 함몰되지 마시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게 있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충 보셔도 알겠지만, 정치가 공산주의가 망하고 사회주의로 갈 때도 그 문화적인 관점하고 궤를 좀 비슷하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산주의가 망하고 사회주의가 들어오는 걸 이제 러시아가 등장하는, 소련이 붕괴되고 있던 91년도로 보고 있지만, 그리고 뭐 운동권도 그렇게 그딴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87년도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87년도가 맞고 한국에서도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좌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87년도에 그 새끼들이 어떤 선언을 했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정치 수단으로서의 도구로 영화를 사용한다라고 쟤네들이 선언을 했다니까요. 그런 새끼들이 지금 대한민국 영화계, 문화계를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냐?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일 수는 있겠지만, 우파들이 방치했던 슬픈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화 산업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본적 원인, 근본적 이유를 뒤져보면, 그것은 자유와 시장 경제를 외치는 우리 자유 보수 진영에 더 맞다라는 거죠. 왜? 그건 누구도 아닌
사람들, 대중들, 시장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발전해온 지금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창궐하게 됐는가라고 보자라는 거죠. 그건 국가가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최초의 자유를 달고 일반 시민들의 자유민주국가로서의 물론 거기서 이제 막 엘리트들이 국가를 건설하게 했지만 어쨌든 그 기반이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이란 나라에서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미국이란 나라에서 자신의 선택들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도 이제 프랑스에서는 유럽에서 프랑스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모님이든 여기 계시는 분이든 당연히 미학적, 이론적으로는 저보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더 이해하고 저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랄까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현장에서 그다음에 그 산업적 관점에서 문화 산업을 추구했던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의 역사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는 관점이었었고 제 말에 불만이시라면 좀 더 포스트 모더니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용남 교수님하고도 좀 통화를 하고 질문도 던지고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분이 추천해 주신 논문들 몇 개를 보고 인터넷 다 뒤져보곤 했지만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얻은 결론은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밖에는 못 느꼈습니다. 저는. 예. 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뭐 할 얘기도 없어서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예, 푹 써갖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앤디 워홀 좋아했던 이유가 그거죠. 참 재밌는 거예요. 1960년대 앙데 팡당의 마인드도 저는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마르셀 듀샹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 다음에 앤디 워홀까지도 좋아했는데 앤디 워홀은 마르셀 듀샹을 좋아하지만 듀샹은 앤디 워홀을 그렇게 싫어했다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 그러니까 발전이 어떻게 될지는 창작자들도 모르는 거죠. 마르셀 듀샹의 앙데 팡당 정신 그 하나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고 미국의 미술 시장을 어떻게 바꿨고 그것이 앤디 워홀이라는 괴물을 탄생하게 했다는 것조차도 마르셀 듀샹은 알 수가 없었겠죠 당시에는. 나중에 앤디 워홀의 모양새 됐을 때 마르셀 듀샹이 저런 비슷한 얘기하고 앤디 워홀 비판하면서 딱 예술계를 떠났을 때 그때의 심정은 아마 듀샹 역시도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듀샹을 더 좋아했던 건 그때 말씀드렸죠. 비행기 프로펠러를 딱 보고 이보다 더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는 없다 자기는.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예술을 압도했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끊고 맨하탄에서 그냥 체스만 두다가 인생을 뭐 마감했다 뭐 이런 뒷얘기도 좀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당시의 선구자들 역시도 문화 산업으로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없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단지 자기가 살아남느냐 그냥 여기서 멈추느냐의 문제였을 때 과감하게 멈출 때가 있는 것들과 그냥 그 이후로 혜택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탄생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앤디 워홀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고 헐리우드이라는 매머드가 탄생이 됐고 뭐 이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웨이라는 아주 불세출에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면 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능가하는 넘어서는 이제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고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그 다음 단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빨리 문화 산업에서부터 영국의 산업혁명부터 이어지는 문화산업론을 갖다가 쭉 우리만의 형식으로 발전을 시켜낸다라면 충분히 우리는 지금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는 있다라는 거죠. 말로만 진실은 이거고 쟤네들의 거짓이 언젠가 무너진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말로 안 무너집니다. 왜? 바로 문화예술적인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 먹는 좌파들이 정치로서 이용해 먹는 좌파들이 미학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정치의 어떤 노선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술 얘기를 들으면서 정치화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난 몰라. 모르는데 하여튼간 문재인이 개새끼고 하여튼간
박근혜는 무조건 탄핵에 가야 돼. 이런 결과가 형성되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식의 미학적 관점으로, 예술적 관점으로 선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겨져서 DNA로서 전파되는 것들도 안 했지만, 이것도 아닌 문화예술적인 부분은 DNA는 별거의 밈이라는 조직으로 해서, 밈이라는 무의식적 유전자로 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아이들한테 끼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엄청나다. 그래서 빨리 이제 우리도 보수 진영도 오히려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산업 쪽 관점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리한테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제4차 산업의 방향성은 제가 건방지게 얘기하면 그렇게 정해질 것 같아요. 문화산업적 관점. 왜? 우린 자원이 없잖아요. 가진 건 대가리밖에 없는데. 예. 지금까지 다 하긴 했지만, 그런 것도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도 멋있겠죠. 좌파들처럼 현대예술은 아름다운 가상을 포기했다라고 했을 때, 현대예술은 아름다운 가상을 더 현실화시켰다 라고 멋지게 말할 수 있는 미학가라든가 그런 역사가, 철학자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문화산업과 예술의 관점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인드가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만 알 수 있을 때, 뭐 지금도 막연하게만 알고 있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예술 촬영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제 제가 문화산업이라는 단어를 찾아내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시도 아니죠. 그냥 블로그에다 끄적거린 게 있는데, 저 백판 바꿔주세요. 유진 PD님. 예, 그걸 한번, 예, 읽어드리기에는 좀 이렇게 수준이 낮아서 안 되고요. 제가 시도 아닌데. 근데 대충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그때 어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하고 있는데, 그냥 문득 예술 타령하고, 그때도 이런 식의 어떤 미학적 논쟁을 좀 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술 한잔 마시고 하면서 지하철에서 힘들게 이렇게 졸면서 가고 있으신 분들 보다가 떠올라서 그냥 저 혼자 블로그에다 끄적거린데요. 이걸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게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 원래는 조금 더 긴 글이었는데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대충 읽어드리면, 지하철에 덜컹거리며 스스로 김밥이 된 사람들, 먹어, 배고프니까. 말로는 국민 하면서 국민이 뭔지도 모르는 국회 뮤턴트들, 먹어, 독특하니까. 골목길 가로등 밑에서 키스하는 연인들, 먹어, 쌍쌍바니까. 붉은 등불 유리창 안에서 사랑 파는 여인네들, 먹어, 새콤하니까. 요강 3개 놓고 100만 원 받는 조영남이, 먹어, 부러우니까. 거울 속에 내 얼굴, 사진 속에 네 얼굴, 다 먹어, 맨날 먹던 거니까. 그러고 싸는 거야, 시원하게. 싼 걸 가지고 벽에다 막 칠하는 거야. 팍팍 원하는 대로 문질러 주는 거야. 사람 고기랑 고기는 다 먹고 그 똥으로 벽에다 똥 칠하는 거. 그것이 예술인 거야. 예술 먹어, 네 똥이야. 이게 이런 식의 썼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누구랑 계속 예술과 뭔가 이렇게 논쟁을 하고 나서 이런 감정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뼛속 깊숙이 문화산업론자지 예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물론 내 창작욕구, 남들과 다른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건 있을 겁니다. 아마 내가 그런 게 너무 강했다면 김일성의 아이들 같은, 김동현 감독 같은 스타일로 갔겠죠. 아트 찾고 뭐 찾고 했었으면. 아마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지금 먹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얼마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가,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화를 접근을 할 때, 지금 아직도 우리 보수파 내부에서는, 우리 보수는 고급 예술을 추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어차피 대중들로서는 거는 문화적, 인류적 발전이다. 발전입니다, 발전. 인간이 말을 못할 때부터
벽화를 그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문화는 시작됐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소수가 즐기다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배고픈 사람도 길거리 노숙자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 시대에 고급과 저급을 나눠가지고 뭔가를 추구한다는 건 인간의 본능이라는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만 인간의 이성을 얘기하는 보수 진영에서 아니 보수 우파 진영에서 과연 그건 맞는 것일까? 자유와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고급과 저급 문화를 추구한다는 게 구분해 버린다는 게 아닌 거죠. 단지 취향의 문제에서 나는 발레가 너무 좋아. 그건 좋죠. 단연히 그것은 좀 비싸게 해야 되니까 가격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 그냥 자기의 취향의 문제일 뿐이지 고급과 저급을 나눠서 마치 자기는 고급이고 쟤네들은 저급이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나는 똑똑하고 내가 사회를 니들 개돼지들을 응? 계몽시킬 사람으로서 자기는 판단하고 니들 개돼지라고 하는 고급과 저급을 나누는 그런 시선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도 문화 쪽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조선 십선비의 그런 것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자유화라든 이런 것도 만드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다 같이 좀 즐기자. 문화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즐길 수 있어야 된다. 비싸든 싸든 돈 있는 사람도 좀 비싼 거 즐기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즐기면 문화, 영화를 튼 지금 젊은이들 봐봐요. 가장 쉽게 데이트하는 코스가 극장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은 단돈 2, 3만 원만, 3만 원만 가지면은 극장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극장에 영화 보는 시간에 4, 5시간을 콜라 마시면서 즐겁게 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 그번처럼 가성비 최고의 문화 활동이 어디가 있겠어요? 무시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다 거기에 맞춰서 제공되는 거라는 거예요. 비싸면 비싼 대로. 돈 왕창 많으면 당신들이 말 그대로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을 갖다가 12억씩 그림 한 점에 살 능력 안 되면 고급이니 저급이니 따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차라리. 있는 놈들이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자기 돈질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 치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뭐 돈 많다는데 뭐 나도 나 같은 경우도 살 건데 만약에 내한테 3천억 정도가 있으면 제일 처음에 그림 아주 유명한 작품 내가 사고 싶은 거 한 3작품 사고 폴락의 작품 1작품 사고 이런 다음에 호화 유람 보트 하나 사가지고 나 그거 놀고 싶은데 그건 인간의 모든 욕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잖아요. 단지 고급과 저급을 나누지 말고 포스트 모던인지 뭐니 해가지고 딱 하는데 그걸 정치화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하고 만약에 저놈들이 정치화를 한다면 우리도 정치화를 해버리면 되는 거고 포스트 모던이면 우리 거야 이 새끼들아 문화 사람도 우리 거야 니들끼리 깝치지 마. 그럼 니들은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순수 예술 살인이나 하고 자빠졌어 하면 되는 건데 안 되죠. 왜? 존나게 이게 털지만은 이론적 바탕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만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딴 것들은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놈들한테 말려드는 거고 더 많은 담론들이 형성이 될수록 오히려 그건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산업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역만을 넓혀주는 거고 그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 나중에 또 다른 제4차 산업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능가하는 또 다른 미학적 사조가 등장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또 좌연한테 뺏기게 될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영화협회 만들고 제일 먼저 만들고 싶었던 게 영화 사조였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누구야 그 서울예대 교수에서면서 용진이 위원장 했던 강한섭 교수님하고 제일 처음에 뜻이 맞았던 게 뭐냐면 강한섭 교수가 한국 영화만의 사조를 만들어라는 책을 썼었고 그 책을 보면서 나랑 생각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우리만의 족보를 영화 사조를 만든다는 것은 누벨바그, 누벨리마주 모든 사조들이 다 좌파한테 가 있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다 좌파들이 만든 것처럼 보여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 산업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창작자들이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창작자에서 자본의 개입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대중들한테 대중의 선택을 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앤디 워홀 같은 놈들이 탄생을 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돈 버는 게 예술이다 하면서 일반인 누구도 원작 한 장만은 있으면 그건 수억에 팔아야 되는데 공장에서 팩토리에서 찍어내가지고 일반인들도 본작품이라고 앤디 워홀이 인정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몇십만 원대에 몇백만 원대에 살 수가 있는 시대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과연 그게 나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희들도 보면 저기서 보면은 모 화가의 작품이 있는데 그걸 접시로 만들었어요. 도자기로. 그 사람이 그림 작품을 하려면
최소한 억 단위가 줘야 되는데 저 그림 작품을 하면 몇십만 원에 끝난다는 거죠. 우린 저렴하게 본 작품을 사는 거고 저 작가가 사인해서 인정한 작가는 작품 하나는 하나로 하고 그 판권을 가지고 또 다른 수익을 내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건데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작가들이 자기의 작품으로 홀로 서고 독립해서 설 수 있게 해야 정부의 돈을 의지하는 거지 새끼들이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독립해라, 홀로 해라, 뭐 하면 한다라고 하는 보수 진영에서 지네들이 그 시장을 갖다가 장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욕만 해. 이래서 예술가들은 문제고, 이래서 뭐가 문제고, 이래서 뭐 예술한다는 새끼들은 다 거지 새끼들. 이딴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저쪽으로만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얘기는 끝내고, 이 얘기를 이렇게 좀 더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다가, 어제 여러분들 그 4시 10분에 김영민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송 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예술과 산업 사이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딜레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마음 약해요, 그런 사람들. 겉으로는, 외부적으로는 문화산업론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주 순수 예술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건 그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병행이 되고 있어요. 왜? 그 미학적 관점이 그따위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학을 논할 정도로 지금 깊이가 있냐? 없죠. 아직까지 민중미술이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지금 이미 30, 40년대 운동권 새끼들이 다 문화예술 이렇게 망쳐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수 예술가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산업적 관점에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반 대중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문화산업인들한테 예술을 요구하고, 예술인들한테 문화산업적 개념을 요구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문화산업적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도 예술가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작품을 만들고 막 네가 감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감독은 범죄로 따지면 후자 쪽에 가까우니까. 어쨌든 김정민 씨한테 힘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보수 중에 답답한 게 그겁니다. 없잖아요, 그나마. 없는데 뭐 그걸 갖다가 지 얘기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것처럼 무조건 지 생각을 따르려고 뭐 이렇게 씹어드냐고. 지 생각을 조금만 다르면. 어? 니들이 좌파랑 다른 게 뭐예요, 자. 어? 김백민이 씨발 니들한테 뭐 못할 짓 있냐? 어? 가정을 팍팍 냈어? 어? 말꼬리 하나 잡아가지고 공격해야 되고 뭐하고 상처 무지하게 받아요. 분명히 당신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지금 김영민 씨를 공격하는 사람도 얘기지만, 네 같은 새끼들 그럼 주둥아리를 앞으로 보수 우파 진영에 예술인들이나 뭐 탤런트들, 연예인들 안 나오냐 욕도 하지 마, 개새끼들아. 왜?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새끼, 오히려 니들이 죽여대는 개새끼들이 왜 욕해? 니들 좌파 저쪽에 가 있는 사람들 욕하지 마. 그게 왜 간 줄 알아? 니들 같은 새끼들 때문에 간 거야. 이쪽에 올라가기도 못했잖아.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왜? 응? 대중들을 선동하는 문화 예술인들이 필요하다며. 왔잖아. 유명하지도 않아야 걔 얼마 가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런 애들이 여기서 살아남아야 더 유명하고 더 잘나고 더 잘하는 놈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걸 그새를 못 참아서 다 죽여버리냐고. 이렇게. 그렇게 죽여야 속 편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네가 그 개그맨 대중성을 가지고 개그맨 역할을 하고 지금 김영민이 할 수 있는 역할 당신들이 할 수 있어요? 제발 좀. 응?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은 하고 씹으라고요. 니들 지금 전체주의잖아, 전체주의.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한 놈씩 하고 막 그래가지고 김영민 뭐라고. 마음 약한 친구라니까. 응? 마음 약한 친구고 사람들하고 친목도 잘 못해요. 히키코모리 같아. 방송에 보일 때만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그런 엔터테이너들은 여러분들에서 보이는 것과 실제로 이 사람의 그거 행동은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단지 카메라 들어가고 무대 앞에만 서면 삑 도는 사람들이지. 저도 제 모습, 이거 제 모습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오시라니까, 그러니까. 오시고 술 마셔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제 모습, 근데 저는 현실에 가장 가깝긴 하죠. 그런데도 저도 여기서 제가 스스로 검열을 해요. 그래서 난 유튜브 방송이 정말 싫어. 내 꼴리는 대로 개인 방송하는 게 낫지. 그럼에도 이 정도 했는데도 그냥 뭐라고 지랄지랄 거리니까 같이 싸워버리니까 에이 새끼 다 가지고 시청자 수 없는 것 뿐이지. 근데 그런 놈들이, 그래서 니들이 거기서 김영민한테 뭐하고 그딴 후원 좀 했다고 가서 뭐 지랄지랄 거리고 그래서 뭐 어쩌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다 죽였어. 그 다음에 어쩌자고. 그 다음에 당신들 하는 얘기 뻔하잖아. 좌파들 막 데모 올 때 막 거기 가수들 나와서 막 화려하게 막 윤도현이 막 나오고 막 하면은 저 좌파 새끼들 연예계 다 좌파. 야, 이 개새끼들아, 연예계 좌파 별로 없어. 방금 지금 문화산업이나 포스모던처럼 니들이 다 뺏겨놓고 니들 스스로가 다 반납해놓고 씨발놈들아 니들이 다 죽여놓고 그 탓만 하는 거야. 좌파 탓만. 니들이 뭔가를 해놓고 나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봐. 아무것도 아는 새끼니까 맨날 좌파 탓만 하는 거지. 한 가지만 물읍시다. 김영민 까는 놈들한테. 도대체 당신들은 얼마나 잘났고, 그렇게 해서 김영민 죽였을 때 뭐 하고 싶은데,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니들은 김영민 죽일 생각 없다고 하잖아. 내 말만 듣게만 하고 싶은 거잖아, 씹새끼들아. 니가 뭔데, 그렇게 잘난 놈이고, 씨발, 이놈저놈 후원 좀 했다고, 가지고, 그렇게 욕하고 막 죽일 정도로 담배를, 니가 그렇게 잘난 놈이고, 무조건 내 말 들어야 잘난 놈이, 니가 대통령하고, 니가 당대표야, 이 씹새끼야. 하여튼 개쓰레기들이 넘쳐나니까 내가 이러니까 유튜브 하기 싫은 거야, 씨발. 조회수 많고 구독자 수 많으면 뭐해? 병신들만 모여 있는데. 내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사람들 유튜브 벗어나세요 하는 게 다수일 줄 알아? 소수만 벗어나라고, 소수가. 응? 어차피 성경에도 다수 다 못 건져. 못 건져서 했어. 예수도 다 못 건져. 응? 노아의 방주에 타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응? 출애굽 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소수야. 이 판 이렇게 만든 건 보수 우파 내부리니까요. 응? 심연섭, 개그맨 심연섭부터 해요. 지금 여러분은 손으로 죽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은 변하는 게 없죠. 왜? 씨발 좌파에만, 문화예술인들은 다 좌파 새끼들, 우파에는 한 명도 안 한다고. 누가 가? 이 병신 새끼들아. 나가는 순간 끝나는데. 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데, 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거 좀, 네가 알량한 후원했다고 가가지고, 네 말 안 듣는다고, 네 뜻대로 안 된다고 욕 바가지라도, 이런 개쓰레기 같은,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새끼들을 갖다가 미쳤다고 따르냐고. 너 같은 새끼 따를래? 말 들을래? 응? 네가 거울 보고 네 거울을 봐. 네 거울을. 너 같으면 너 같은 새끼 말 들을 수 있겠는지. 가뜩이나 우파 내부에서 씨발 그래도 이제 문화예술인단 등장했던 전시중 김 작가님이나 벌레소녀님이나 정말 아끼고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안중근 까는 거 보고 참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물론 내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도 불안해요, 나는. 또 호남 새끼들 또 안 칠라니 뭐 이럴까봐 공격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불안해서 안중근 얘기는 나도 부담돼서 안 오고 있지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김영민한테 그러지 마. 이미 10년 전에 씨발 심연섭 당한 거 본 사람인데 어떻게 그때보다 좀 나아질 기미가 안 보게 더 심해지냐? 인간들이. 응? 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김영민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고 마음 약한 놈이 자기 마음 상처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응원하기 싫으면 후원 끊어버리면 되잖아.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고 처박혀 있는 공무원 새끼들 좌파들 가지고 그쪽 문학의 뿌리들 좌파 문학의 뿌리들 싸우면서 바꿔가겠다는 사람들 니들이 뭔데 자꾸 후원했다는 이유로 죽이네 살리네 하려고 자빠졌냐고. 어? 그렇게 해서 네 말만 듣고 당신들 말만 듣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존나 좋아? 막 씨발 세상이 막 다 바뀔 것 같아? 문학이 싹 바뀌고 정계도 막 싹 바뀔 것 같아?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뭐 하려고? 그 알량한 후원 조금 했다고? 주지 마 이 씹새끼들아. 그런 거 가세현이나 갖다 줘. 가지고 걔네들의 개돼지를 하래 씹새끼들아. 자기들의 영역을 만들어서 하나씩 각 영역에서 자기의 진지들을 구축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왜? 당신들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 예술에 대해서 알아? 그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근데 왜 씨발 니들은 정치에 대해서 정치 얘기만 하고 정치에 대해서 좁도 모르고 이제 정치에 대해서 아는 놈들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해가지고 왜 사람 하나 이렇게 매몰시키려고 하냐고. 왜? 응? 씨발 문화든 예술은 다 정치여가지고 그럼 니들이 정치를 하든가 씹새끼들아. 실질적으로 이 판에서 정치하는 새끼들은 왜 니들을 버리는데 너희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내가 내가 국민의힘을 편들게 생겼네 씨발. 국민의힘이 왜 지금 아스팔트 보수를 버리는데 너희 같은 새끼들 때문에 버리는 거라고. 너희 같은 새끼들 때문에. 저도 생각이 없이 씨발 지 말만 들으면 지 생각이 잘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지 생각이 옳다는 주장하에 씨발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역사 다 저도 몰라. 그냥 정치도 씨발 지 뜻대로만 해요. 니들 이렇게 잘났으면 니들이 정치 해보라고. 씨발 근처에다 못 가는 새끼들이 맨날 그러니까 족 같으니까 씨발로 전라도 욕이나 홍어적 욕이나 해야 되고 씨발. 그 후원 조금 해주는 게 씨발 그게 벼슬이야? 재산이야? 다시 돌려달라고 해 씨발 김영민한테. 그냥 거기 열받으면 뭐 후원금이 자발적 후원금이잖아. 씨발 법적으로 따지면 네가 좋아서 준 거 갖고 왜 지랄이야. 족보도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족보도 없으니까. 씨발. 위아래가 없어. 지 부모도 없는 거고, 씨발. 상대방에 대해 예의 따위도 없고, 도대체 니들이 좌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씨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게, 저 좌파들한테 국민들 대대지가지고 문바들 때문에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니 같은 새끼들 때문이야. 이 안에서 뭔가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바꿔보고 변화시키겠다는 놈들, 다 보수 우파라는 니들 손으로 다 죽겠잖아. 나도 지금 죽겠어, 지금. 나도 지금 때려칠까 말까 고민 중이야. 뭘 해도 안 돼, 씨발. 이 바닥에서. 아까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사안 얘기할 때도 보수는 이래서 안 되나 고민되게 만들어. 계속 그런다니까. 10년, 20년 동안 싸웠던 나도 아직까지 그 고민에서 못 벗어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근데 내가 당신들 같은 놈들 때문에 눈치 보면서 잘 보여가지고 뭐 하려고 살아남을 것 같아? 아니. 내가 그러려면 씨발 지금 이 판에서 이렇게 하고 보수 내부 씹지도 않지, 씨발. 씹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야. 내 것만 챙겨가면 그만이지. 그냥 니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좌파 싫고 그냥 나는 내 생각이 이게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남들 피해 안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하겠다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니들한테 응원받고 싶은 것 같고 니들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코끼고 싶지는 않아. 나한테 큰 돈 후원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딱 하거나 부역자 투 만들어서 좀 도움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인연 끊어버렸다는 이야기야. 니들이 뭔데.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김영민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했으면 그리고 후원했으면 그걸로 끝나세요. 계속 그 길을 할 수 있게 냅두시던가. 근데 그 길이 뭔가 잘못되라 안 맞네 그냥 끊고 가세요. 그냥 떠나시면 되는 거지. 네 꼴리는 데 맞는 데 따라서. 왜 보수 새끼들은 그거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똘마니 취급을 하려고 해. 나는 바로 끊어버려요. 나는 바로 끊어버려요. 아무리 내가 굶어 죽게 생겨도. 근데 지금 다시 후회는 되죠. 그건 내 문제야. 왜? 너무 힘드니까 사실 무릎 꿇어야 되나? 아, 씨발, 무릎 꿇어야 되는데 지금 못 가는 게 뭐야? 무릎 꿇으면 이제 처인간의 종으로, 개돼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내가 용납 못 하니까. 도저히 용납 못 하니까.
후배들 생각하고 작스투브 생각하면은 가서 씨발 무릎 한번 꿇는 게 뭐가 아쉬운데 라고 얘기하지만 저 또 씨발 나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이 그 모양이네 어쩌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인들한테는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나처럼 문화산업인이라고 자주 난 예술은 똥이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나조차도 그런 감정, 그런 어떤 그 개인의 이런 게 있는데, 자존심이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 가슴 속에서 예술이라는 단어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음 되게 약해요. 데미지 엄청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조율하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선을 바라보기 때문에 휴머니티가 근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연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의 기본에는 휴머니티가 배제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것들을 다 하면서 상대방한테 우리는 서비스를 해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행복과 위안과 이런 걸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 씨발놈아 소새끼 하면서 너 같은 쓰레기만 공격이 들어오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만약에 저렇게 가지고 저렇게 순진한 친구가 펑펑 울다가 그거 못 버텨가지고 정신병 걸리던가 뒤져 자살이라도 하면 어? 당신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어? 내가 이쪽에서 20년 하면서 내 후배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 3명 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사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당신들의 인생만 살면 되지만 문화예술인들은 타인한테 행복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개성과 인성을 자기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믹스를 해서 그 안에서 찾아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술가들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원죄예요. 그게 원죄라고요. 그것이 잘 됐을 때는 유명한 스타가 되기 때문에 스타들도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최소한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니들 인생만 잘 살면 되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젖도 모르는 구역이 있으면 그냥 냅두세요. 관여를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최소한 씨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태극기 집회에 좀 연예인들 몇 명이라도 오라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마음대로 데려온다고. 근데 지금까지 당신들이 한 짓은 뭐냐? 데려 한번 써먹으면 버리던가 조금 와서 자기 영향을 만들기만 하면 가서 쳐 죽이고 지 말대로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일 생각이 없었대. 내 말만 들으면 되니. 그러니까 네가 뭔데 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후원했대. 씨발라마 후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먹 같은 거는 필요 없으니까.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당신들, 돈 몇 푼 줬다고 하는 당신들, 니들이 지금 좌파들이 생각하는 인간을 개돼지로 보는 휴머니티 제로의 인간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니들이 만들고 니들이 입에서 떠드는 예술이라는 게 그래서 똥이라는 거야. 이 예술은 똥이야가. 이 똥만도 못한 새끼, 이 똥 같은 새끼들아. 이 똥 만드는 기계 새끼들아. 제발 좀 생각이라는 거 하면서 까불고 생각을 하면서 욕을 해, 비판을 해더라. 비판을 하려면 비판할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 김영민이 당신들한테 뭔 잘못을 했는데 응? 지긋지긋합니다. 일단 이 비런 걸 내는 보수진영 빨리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보수진영 완전히 끝나버리고 자유진영부터 해가지고 소수지만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뭐 씨발 이거 갖고 뭘 어쩌자고. 니들이 씨발 쉬면서 그렇게 죽이고 나서 쉬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아냐? 김영민이 씨발 저렇게 당하고 니들한테 당하고 니들 김영민 안 보이면은 씨발 대한민국 보수는 거잖아. 눈에 안 보이면 끝이야 씨발. 또 다른 놈, 또 다른 놈. 그렇게 해서 최국한테 가서 또 최국에 또 죽여놨어. 또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와? 다음 타자 나와 죽여줄게. 그런 판에 씨발 어떤 미친놈이 들어오냐고.
들어와서 나처럼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독이 올라가지고 씨발. 후배들 좀 건드리지 마라 좀. 뭐 이렇게 말하면 김영민 씨가 후배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정말 아닙니다. 각자의 영역이 달라요. 각자의 영역이 다르고 각자 갈 길이 다릅니다. 제 말은 제 후배들 얘기고 나를 선배로서 인정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난 후배 얘기고 김영민 씨는 같이 문화인으로서 저한테는 파트너일 뿐이에요. 언젠가 뭔가 같이 할 수 있고 아니면 각자 가는 거.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지. 씨발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난 싫어서 와서 욕을 하는 사람이든 뭐든 상관없지만 당신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터넷 뒤에 숨어가지고 씨발 누군지도 가명 써면서 가지고 또 알량한 후원 좀 했다가 가서 씨발 지 얘기 안 된다고 당신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씨발 가지고 찾아오라면 오지도 못하는 개 병신 같은 것들이 응? 뭘 씨발 세상을 바꾸겠다고 뭔 니리들이 애국자라고 씨발 놈들아.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국민의힘 욕하지 마. 국민의힘이 너희들을 버린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 니들은 똥이기 때문에 그래요. 똥이기 때문에 이 새끼들아. 나도 분명히 국민의힘을 분명히 비판하고 싫어하지만 너희 같은 새끼들하고 국민의힘 어디 택할래? 국민의힘 택해. 국민의 반이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생각 가진 놈들 반 아니 누구든 다 그런 생각 할 거야. 너희 같은 놈들하고 뭐 들어있어. 차라리 국민의힘까지. 니들 그렇게 욕하지만 니들보단 나이 새끼들아. 걔네들은 최소한 명분이라도 있으니까. 명분이라도 만들어 놓고 하니까. 니들은 뭔데 이 씨발. 김용민한테 집단 다군이나 주고 병신 같은 새끼들. 직접 만나 다이다이 까이 새끼들아. 그런 새끼들이 좌파들하고 싸우지도 못해. 씨발 좌파한테가 찍소리도 못해. 씨발 오히려 니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좌파들한테는 씨발 돈 쳐먹이고 아 왜 그래 타협이라고. 그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수 새끼들이 아니었어요. 똥이야 씨발 보수. 보수가 외치는 예술은 똥이야 씹새끼들아. 니들이 외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똥이라고 있어 그놈들아. 김영민하고 싸우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와. 나랑 싸우자. 다이다로 붙고 씨발 주둥아리로만 와서 온라인상에서 병신 같은 그런 병신 좌파들도 그거 초등학생 중학생 때나 하는 거야. 나도 좌파들하고 10년 전에 막 그렇게 대판 싸울 때 악플들 이렇게 엄청 날렸거든. 몇 놈 딱 찾아봤더니 다 씨발 초딩 중딩이더라. 니들이 딱 그 수준이야. 근데 뭔 줄 알아? 보수 진영에서 하는 거 초딩 중딩이 그게 댓글 다는 애가 없어요. 응? 딱 보면 씨발 이제 50대 60대야 씨발. 버는 짓거리냐? 그 나이 처먹고, 씨. 3, 40대도 마찬가지야, 임마. 그 나이 처먹으면, 그 초딩들이나 하는 걸 갖다가, 씨. 좌파들은 초딩들이나 하는 거라고, 초딩들이나. 와, 제발. 와서 얘기하라고. 김영민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라고. 나한테 와, 씨발놈들아. 재밌을 거야. 김영민은 씨발 눈물이 흘리면서 병신짓거리 하지만 나는 그러지도 않고. 응? 아휴, 정말 정냄이 떨어집니다. 정말 정냄이 떨어져, 이 바닥. 후배들한테는 이 꼴 안 보여주고 싶은데, 후배들한테 제가 어떻게든 뭔가를 했을 때는 정말 제대로 된 판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 판이라도 만들어 놔야 씨발 후배들이 여기서 뭐든 데려오든 할 텐데. 제발 좀 문화예술 쪽 필요하고 뭐 태극기 집회 연예인들 말만 하지 말고 씨발 그걸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판 좀 만들어줘요. 판 아니면 판은 우리가 만들 테니까 제발 그 병신 같은 짓 그러지 마. 가만히만 계셔달라고. 응? 판 만들 생각도 안 해. 우리가 판 만들고 있으면 그 판 다 깨버려. 어쩌라고 씨발 그러면. 만들지도 않을 거고 만들지도 못하게 하면서 어쩌라고. 그러면서 말로는 아 연예인들 왜 하나 씨발 연예인 다 잡아.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새끼들아. 답은 하나야. 니들만 없으면 돼. 니들만. 예. 하여튼 김영민 씨 힘내십시오. 김영민 씨 그 마음은 아는데요. 그러려면 이 바닥에 있지 마요. 못 버텨요.
제가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계속 펼쳐질 거라고. 겨우 이 정도 갖고 그렇게 한다? 하지 마세요. 이 바닥 떠나세요. 이미 부산 다시 잡았고, 그 와중에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다시 싹 정리하고 김영민 혼자 힘으로 그냥 혼자서 살아가세요. 이 바닥에서 이름 석자 걸고 알량하게 그 4시 10분에서 모아가지고 뭐 돈 좀 벌고 있으니까 이거 딱 그 코 끼는 순간 당신 이것보다 더 심한 꼴 당합니다.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저도 이제 지쳐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커버 시켜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저도 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옛날에야 꼭지들어서 막 싸우고 막 그랬었지만 어쨌든 김영민 씨 스스로도 나한테 도움을 안 청할 거고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할 거고 그러려면은 마음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이 바닥에서 못 살아남고 상처만 받을 거예요. 상처만. 상처 받기 전에 돌아가시고 그냥 현장 쪽에서 이미 사람들이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 바닥에도 그 사람들하고 해서 이쪽 바닥은요 보수 진영이라고 해서 이쪽 바닥은 얼씬도 하지 말고 어차피 유튜브도 조만간 망해요. 지금 거기서 돈 그거 하지 마세요. 여기서 돈 잘못 받으면 그 꼴 나는 거예요. 그 꼴 나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기운 내시고 빨리 툴툴 털어버리십시오.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별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돈 돌려주고 그냥 하세요. 그냥 마음 약해가지고 순해가지고 그냥 또 한다고 해서 함부로 마른 묻어 있고 해서 막 꽁꽁 앓다가 힘들어하지 마시고 더 심해진다. 앞으로 더 심해진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 뭐 시간 되면 심현섭 씨도 한번 만나보시고 왜 이 판을 떠났는지 듣다 보면은 어쨌든 김영민 씨도 그런 노선을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거니까 왜 이 바닥 새끼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중에서 여전히 김영민 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고 정말 챙겨주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몇만 명, 10만 명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극소수니까 오히려 차라리 버티면서 정말 그 소수인 여러분들 정말로 김영민 씨의 동지가 될 분들 딱 정리해서 그분들하고만 쫙 하시면서 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더 큰 꿈이 있다라면 잘 헤쳐나가십시오. 잘 헤쳐나가십시오. 굳건히 버티시고 일단 기운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언제든지 생각나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못 보고 다음 주에 혹시나 볼 수 있으면 또 저랑 술 안 마시겠지만 뭐 할 말 있겠습니까? 그냥 고개 한번 끄덕들이고 가는 거죠. 뭐 할 말 없잖아요. 서로 간에 그냥 다 그냥 이심전심을 통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 기운 내시고 그 와중에도 제가 지금까지 버티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이렇게 쓸데없는 말 이렇게 해도 믿어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만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최대한 못 버티실 때까지는 이렇게 욕하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김영민 씨의 동지가 될 사람들만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그나마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처럼 20년의 시간이라는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성공하시던가 하루빨리 접고 사라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길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저희 시청자, 작스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빠들 싫어하고 저희 작스튜브 애청자라고 해서 제에게 무조건 동조만 해주는 것도 반대합니다. 반대해서 피터슨 같은 놈들도 그냥 와서 지랄거리고 냅두잖아요. 완전한 비속어 쓰든가 뭐 그런 게 아니면 냅둡니다.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작스튜브가 어쨌든 이렇게 꾸역꾸역 가다 보면 저희가 꿈꿨던 유튜브의 사랑방 정말 좋으신 분들만 들어오는 잔챙이들 싹 걸러내고 그런 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방이 되도록 저희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진짜 언제나 그렇지만 기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날을 늘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